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5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2011년 7월 유혜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대표에 대한 법정 구속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시민단체 인사 2명을 법정에서 퇴장시켰습니다. 퇴장당한 두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어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유회원 전 대표가 실제로 법정 구속되자 장 씨는 이제는 반대 활동을 자제하겠다며 유 전 대표 측에 돈을 요구했고 유 전 대표는 8억 원 정도를 건넸습니다. 장 씨는 곧바로 재판부에 유 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너무 앞뒤가 달라진 것이죠. 이에 대해서 장 씨는 지난 2004년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뒤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장 씨의 개인적인 일로 센터와는 무관하다며 장 씨를 긴급 파면했습니다.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검찰 발표가 사실이라면 장 씨는 시민단체의 명성을 이용해 공갈 협박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썩은 사과 한 알 때문에 사과 상자 전체가 썩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5시 34분, 35분 들어가는군요. 뉴스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정책, 대선회를 하는 겁니까? 법인세, 그리고 뭐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런 것들 관련해서. 네, 새롭게 선출된 그 여당의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법인세 성역 인정 안 된다 하는 이런 방송을 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야당의 우윤근 원내대표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제외한 선별적인 복지의 논의가 가능하다 하는 그 둘이 짜고 치는 것처럼 좌는 우로 가고 우는 좌로 가운데서 모이는 듯한 정치적인 어떤 큰 변화의 금기를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새정치연합의 대강의 당론이었는데 네네. 그거 고집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선택적 복지도 일부는 논의하겠다. 지금 이 소리죠. 네. 이 새누리당이 먼저 성역을 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뿐 아니라 김무성 대표도 현재 있는 그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증세는 증세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현재 그 기재부와 최경환 부총리를 강하게 압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 법인세 인상은 절대 불가라는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완전히 180도 뒤집는 듯한 발언을 공개 언론에서 했다는 데에서 앞으로 그 정책 결정의 주요 키를 청와대가 아닌 이 여의도가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그 여의도 자체에서 그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으로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요. 네. 또 계속해서 친박계가 아닌 그 의원들 자체 그 친이계 의원들이 실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연결되면서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가 작년 6월 이후 추진해왔던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경제정책 자체가 재수정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새정치연합에서도 기본복지의 선별복지가 가능하다는 화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수 부족에 있어서 선별적인 복지에 찬성을 한다. 다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보육과 교육 그리고 중고생의 무상급식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이와 제외한 나머지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다 하는 태도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그 최근 한 넉 달 사이에 정윤의 문건 파동 이후에 권력 지형 안에서의 십상시의 난이라든지 네. 문고리 권력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국민들한테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했고 지지율이 50%를 넘나들던 이 박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30%가 붕괴돼서 20%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그 당과 청이 한꺼번에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여야의 그 입을 맞춘 듯한 그 어떤 중도형 정치 포맷이 과연 이게 협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신적인 인기몰이를 위한 어떤 그 포퓰리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지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좌는 우로, 우는 좌로 가운데서 모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근데 바람직한 현상으로는 바라보이지가 않네요, 근데.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복지는 축소하는 게 원안으로 돼 있는 거고요. 어느 당이요? 양쪽 당이 다 마찬가지죠, 현재 같으면. 현재 지금 과잉복지다. 네, 과잉복지다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증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서민들에 대한 증세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기업들, 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하겠다 이런 논지가 네. 사실은 복지의 그 후퇴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하게 손을 대야 하는 쪽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가장 큰 파이죠. 네. 자, 앞으로 어떻게 여야 그리고 청와대가 이 문제를 조율해 나갈지 일단은 지켜봅니다만 이른바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은 분명하게 작동되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3법, 이른바 이렇게들 표현하죠. 네. 주택시장이 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답니까? 작년 12월 29일 본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부동산 3법,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과 도시정비법, 주택법을 개정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2012년
9월부터 발의된 이후로 2년 3개월 만에 통과가 된 법인데요. 이 개정안을 통해서 획기적인 어떤 그 부동산 시장, 재건축 시장의 어떤 부흥 내지는 부활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한 달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실제 주택 가격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서 이런 이 제도를 통해서 재건축 지역의 어떤 재건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그 지역 안에서 전세 수요와 전세 비용만 높아지는 악영향을 내고 실제로 재건축에 대한 그 투자나 기대는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그 경제가 좋지 않은 걸 인식하고 있고 재건축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거주자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해서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자본가층에서 이게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거의 안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협회에 있는 그 일부 대표는 이 부동산 3법 통과 후에 집주인들만 기대감으로 호가를 올렸을 뿐이고 그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거래량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은 관망세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던 재료라서 그런지 별다른 게 효과가 오래 가지를 않는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금융시장에 민감한 현재 투자자들이 집값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전세로 그러니까 매매가 아닌 전세 형태에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과 어떤 8학군, 강남 학군 그리고 신혼부부의 수요 증가, 월세 전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속 월세와 전세만 치솟는 즉 서민들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지난 1월 달 주택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럼 그것은 오보입니까? 아니면 통계의 관점이 달랐던 겁니까? 실제로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증거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통계들도 부동산 업계 자체가 내놓은 통계이지 정식적인 정부 기관이나 믿을 수 있는 신뢰받는 기관에 공인된 통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요즘은 주택 거래가 다 건설교통부 아니죠 국토교통부에 다 통지가 되고 거민계약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거의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 리포트를 들으니까 조금 얘기가 다르군요. 네, 부동산 114 같은 민간 조사 업계의 통계를 따르면요. 네. 지난주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값 주간 변동률이 0.27%로 지난 2009년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주택 가격이나 신규 주택에 대한 판매보다는 월세나 전월세로 어떤 전환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뉴스 볼까요? 코스닥 시장 아주 급등세라면서요? 그러면 코스피도 함께 덩달아 올라갑니까? 아니면 코스닥만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최근 코스닥이 이 3년 만에 그러니까 2012년 이후 6년 8개월 만에 600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아주 지리하게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닥 지수는요. 지난해 말 542.97%에서 약 한 달 만에 10.5%가 올랐습니다. 근데 97포인트겠죠? 예, 97포인트에서 10.5% 올랐습니다. 그래서 600포인트를 달성을 했는데요. 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1915.59포인트에서 현재까지 1.7% 오늘까지요. 이 정도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오른 것보다 코스닥 오른 게 10배가 올랐군요. 네, 10배가 오른 셈인데요. 이건 이제 굴뚝 종목이라고 불리는 제조업이나 대형 기업들의 우량주들의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코스닥에서 새로운 호재로 불리고 있는 핀테크, 그러니까 모바일 파이낸싱 금융하고, 또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들을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이용해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그 새로운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기대 지수가 이쪽으로 많이 밀려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난 1개월간 그 순매수 금액이 약 6천억에서 9천억까지 몰리면서 네. 그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부분의 비용이 신용거래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지금 코스닥 주식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게 됐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그렇죠. 이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추가 호재가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호황이라고 볼 수 있는 코스닥의 600 지수가 이대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증권 전문가들도 정확한 그러니까 이제 쾌청한 전망은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그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증시 안에서 지금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핀테크 그러니까 모바일 금융 관련된 서비스 업체들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모바일 그룹들, 모바일 그 금융 그룹 이런 것들에 대한 육성이나 성장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외국에서 그런 종목이 오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코스닥이 따라 오른다. 이거는 그 내실을 기대할 수 없는 호재라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다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핀테크가 이제 모바일 금융 이런 건데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률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미 100%를 초과했던데. 네. 휴대전화는 많이 쓰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금융 이런 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지금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관련 산업이 성장을 못했답니까? 일단 모바일 금융은 그 성공을 위해서는 은행과 카드사의 제휴가 필수적입니다. 어허. 오히려 은행에서 모바일 금융에 대한 어떤 연구와 지원을 해 주어야 그 정도 규모의 비용들과 어떤 기술들이 축적될 수 있는 상황이지 이게 개인 뭐 IT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자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 기재 내지는 금융 안에서의 신뢰도가 사실 OECD 최하위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형 은행들이 전혀 이 분야에 진출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 사이 네. 이미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 같은 업체들은 현재 실제적으로 페이팔이라든지 알리페이 같은 이제 모바일 머니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들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는 아직 그 기반도 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주 핀테크에 대해서 전문가시군요. 송 작가는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리포트 하는 걸 들으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아주 청산 뉴스로 그냥 뭐 굉장히 많은 지식이 밑바탕된 설명, 브리핑, 해설성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그나저나 조금 전에 들으니까 우리가 뭐 핀테크 관련해서 그건 또 OECD 최하위권이라고요? 신용도요. 신용도? 금융 그 거래에 관련한 신인도와 국가 투명성 지수에서 이게 거의 최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일 핀테크 금융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요소가? 규제 조치 완화나 국제적인 다른 금융 거래하고의 쉽게 말하면 외환에 대한 서로 신용 거래의 그 계약을 맺는데 상당 어려움이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는. OECD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OECD의 최우선 상위권 아니면 최하위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자살률, 노인 빈곤율 이런 것들은 뭐 2등과 격차가 많이 나는 1등이고 또 네. 지금 방금 언급한 것 좀 긍정적인 기능 이런 척도에서는 후반부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긍정적인 것 지속 가능한 또는 나라 경제나 살림살이의 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획득해야 할 것 중에 하위에 몰려 있는 것들을 한번 언제 뽑아가지고 네네. 그 관련해서 한번 좀 시의성은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네. 청취자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뭐 송 작가께서 워낙 검색 능력도 탁월하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짚어보시기로 하십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쯤 있다가요. 네.
이게 참 코스닥은 아무튼 코스피에 비해서 최근에 무려 10배 가까이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네. 근데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이 상승세가 계속 연결될지는 사실 의문스러운 게 전문가들과 또 저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 신용 투자를 많이 한다니까 이게 갑자기 꼬꾸라져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신용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가 커질 것이고 너도 나도 이제 팔기 시작하면 다시 또 투매 국면으로 갈 우려도 없지 않겠네요. 이게 신용 상환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보이고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그 중요 파트들이 네. 개인 금융들이라고, 개인 개미들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네. 거죠. 자, 그리고 어제가 입춘이었던가요? 네. 이제 오늘도 뭐 뺨에 와서 부딪히는 바람결이 조금 아주 맵지는 않던데 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 옹벽이 붕괴해가지고 꽤 큰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뭐 인사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벌써 이게 해동 관련 사고인지 아니면 원래 부실 공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5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 30분경에 네. 그 광주 남구 봉송동 대화 아파트에서 15m 높이의 옹벽 중앙이 한꺼번에 붕괴하면서 수천 톤의 토사가 그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안으로요. 네. 40대 이상의 차량이 매몰됐다고 지금 추산이 되는데 다행히 그 시간대에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동이 없었고 잠자는 시간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 확인됐습니다만은 소방서가 이제 소방서에서 출동한 그 소방관들이 모든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일단 인근 초등학교에 대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옹벽이 현재 22년 그러니까 93년 9월에 준공됐으니까요. 네. 22년 전에 세워진 옹벽이었는데 그동안 이게 그 재난 취역 시설로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5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2등급에 가까운 그 판정을 받아가지고 2등급이 A, B, C, D, E입니까? 아니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로입니다. 그러면 괜찮은 편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따로 관리가 필요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붕괴 사고가 난 것이죠. 이 정도 붕괴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옹벽에 대한 안전 관리나 검사를 하는 현재 체계가 사실은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그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특별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배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국내에서 지난 8년간 안전사고가 해빙계 안전사고가 66건에 41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네. 그 집안에 들어있던 그 물들과 또 결빙돼 있던 것들이 해빙되는 시기에는 축대 옹벽, 경사지 같은 데 붕괴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 이 옹벽도 작년 그 여름철에는 옹벽 안에서 수직으로 물이 낙하하는 현상을 주민들이 목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의의를 제기를 했으나 묵살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옹벽들이나 구조물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국내 안에서 존재할 것이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사고가 생겼을 때 과연 그 40대 차량들과 그 주민들이 지금 집을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데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번에 어떤 새로운 문제점으로 이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아파트 옹벽 자체와 그 아파트 사이에 그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옹벽의 관리 책임을 놓고 그 광주 남구청과 네. 아파트 측에서 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여지를 그 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당신들 책임이다. 그렇죠. 네. 근데 전형적이군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그 도로 안에 그
도로와 인접한 옹벽이기 때문에 네. 남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금이 14억 원에 불과해서 네.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그 옹벽, 이 일반 차량들이 자체적으로 보험 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이 옹벽이 해당 지자체에서 재난 취약 시설에 지정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예. 보험 보상에 대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나저나 중요한 건 이제 뭐 보상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옹벽, 붕괴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품 팔아서 돌아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현재 옹벽의 구조물 같은 그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거는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발품을 그건- 팔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건 정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정밀 진단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서 몇 년 이상 되는 어떤 건물 이상은 정밀 진단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이나 신고가 들어왔던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상시화한다든지 또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배치한다든지 하는 그 후속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구청 안에서 그 담당 공무원들만으로는 네. 이러한 업무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음흠. 문제인 거죠. 옹벽은 너무 많고 사람은 적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야말로 답답하게 지금 해법이 눈앞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저희 이제 정치권에서 결국 이런 걸 풀어줘야 하는 게 그게 바로 생활정치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서 재난공화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을 정도로 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재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입춘 첫날에 일어난 이 붕괴 사고가 네, 네. 그 이러한 구조를 가진 축대와 인근에서 살고 있는 많은 아파트의 주민들, 알겠습니다. 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것 같습니다. 해동기를 앞두고 경각심을 앞세운다는 차원에서 조금 길게 들여다봤습니다. 지루해 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한번 볼까요? 차기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참여자를 확정했는데 다시 록히드 마틴하고 에어버스가 또 격돌하게 됐다고요. 네, 록히드 마틴은 KFX, 이게 FX 사업, F-35를 그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KFX는 그 노후화된 공군 전투기들을 국내 기술로 순수 생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F-35 그냥 사오는 것이고 이거는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이 사업을 위해서 현재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가 한 8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 아마 이제 10년 6개월이 소요되며 한 120대 정도의 그 전투기를 F-16 이상급의 4.5세대 전투기를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무장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까지 합치면 20조 원이 넘는 우리 창군 이래로 가장 큰 또 무기 도읍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동안은 그 카이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록히드 마틴과 손을 잡고 거의 이 사업을 완벽하게 독점해서 받아 수주하지 않을까 하는 그 예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에어버스 그러니까 유로파이터를 만들었던 그 에어버스가 대한항공과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양측의 어떤 기업적인 강점은 그 KFX는 그 KFX 사업에 F-35로 갖고 온 록히드 마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저렴한 비용으로 유로파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에어버스는 한국형 저렴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고 대부분의 생산을 국내 라이센스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걸 강점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청 입장에서는 그런 그 양쪽의 입찰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가격 경쟁력이나 그 이외에 입찰 후에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9일날 이제 입찰 제안서를 받아서 이게 3월 셋째 주에 이걸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 달 반 정도 기간 안에
입찰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 제품의 우수성과 또 그 장래에 대한 것들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결정이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촉박하다. 네, 너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 정보와 또 어떤 제안서에 대한 검토 내용이 국민들한테 공개되어서 좀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가 되면은 우리한테 좀 유리합니까? 가격도 좀 합리적이고 기술 이전도 잘 되고 제품 성능도 좋고. 이건 뭐 다 좋은 것만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 유로파이터를 주로 생산했던 네. 에어버스를 그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 같이 하는 파트너 기업이 지금 한창 땅콩 때문에 망했던 그 대한항공이라는 점 자체가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뭐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테니까. 네. 어쨌거나 뭐 비행기 뭐 한다 그러면 맨날 이 두 회사만 와요. 전투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자금력이나 기술력에 있어서 보잉은 예. 전투기 안 만듭니까? 보잉은 이번에 이제 처음에 대한항공하고 같이 하려고 했다가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공중급유기. 예. 그 사업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사업에선 발을 빼고 공중급유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비행기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 송 작가가 아주 해박하시군요.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 행간 브릿지 시그널로 나갔습니다만 뉴스 몇 가지 그리고 게시판도 좀 보고 함께 아울러서 뭉뚱그려서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브리핑에서 다 전하지 못했던 이 시간까지의 주요 뉴스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사채왕 판사한테
6억 받았다, 8억 받았다 했던 현직 판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뉴스로도 한번 전해드렸고 오프닝으로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죄질이 굉장히 나빴더군요. 먼저 그 사채왕에게 이 현직 판사가 현금으로 달라 뭐 이렇게 구체적인 요구까지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판사는 구속 수감됐고 기소됐습니다. 사법부의 신뢰 이런 것도 결정적이죠. 이런 게 한 번씩 터질 때마다. 그리고 한수원 협력사 사장의 PC가 해킹당해서 중요한 원전 관련 자료가 유출돼서 또 한 번 비상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장소, 이른바 핫플레이스라고 하던데 거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가끔 각종 포털 검색란에서 서울 지명이나 위치 모임 이런 것 때문에 검색하시면 주로 어디를 입력하시나요? 조사해봤더니 홍대랍니다. 국민TV 스튜디오가 있는 합정동에서 홍대까지는 전철로는 한 구간이고 걸어서도 10분 정도가 채 안 걸리는데 금요일에는 거기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무튼 북적댑니다. 이런 거 보니까 핫플레이스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수입차 돌풍이 대단합니다. 수입차 점유율이 무려 18.1%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통계입니다. 제가 현직 기자를 할 때 수입차가 5%를 넘는다 이래가지고 막 크게 호들갑을 떨면서 각 부서에 경제부는 물론이고 사회부 이런 데다 기획기사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3개 부서에 기자 5명인가 동원돼가지고 대규모 특집 기사를 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게 5% 돌파 눈앞이었거든요. 지금 18.1%, 20% 되는 거 시간 문제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라고 할까요? 안내라고 할까요? 홍보라고 할까요? 아마 노무현 주최를 맡은 노무현 재단 측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오늘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인 2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 노무현 재단이 새정치연합이 환골 탈퇴해서 다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제목을 내걸고 학술 토론회를 엽니다. 불초소생 제가 이번에 거기 토론자로 초청을 받아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장소는 서울 종로 5가의 흥사단 강당입니다. 혹시라도 지나시거나 시간이 되시면 다음 목요일 7시쯤 저녁 식사 시간으로 좀 겹치는군요. 와서 듣고 또 플로어에서 좋은 질문 이렇게 주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강윤의 오늘 주 청취층들은 새정치연합의 활로 개혁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견해들을 평소에 피력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표현해 주셨던 것들만 모아도 중요한 발표 자료로 될 텐데 그걸 제가 갈무리는 다 못해놨기 때문에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 와서 고견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을 조금 볼까요? 르망, 이게 추억의 향수 어린 대우에서 나왔던 승용차 이름이죠. 독일 오펠이라는 회사에서 했던 그 차 같은데 수입차는 점유율이 높아진 만큼 서비스 인프라도 좀 늘려줘라. 이거 중요하죠. 제발 그 고치는 값도 좀 낮아져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어쩌다 사고 나면 이 보험에 너무 부담이 크니까 외제차 안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걸 다 지금 논와서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니어님, 불과 10년 전만 해도 너도 나도 웰빙을 외치던 나라였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나.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새누리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소식에 화가 난다. 네. 지지율이란 매일 조사하는 거니까 미세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지 이런 걸 한번 보기로 하죠. 행복한 둥이맘님께서는 우리 송명훈 작가의 브리핑 태도,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좀 조금 지켜봐 주시죠. 이미 또 본인 특유의 뭐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좀 길이를 좀 압축하자 이런 얘기는 늘 하고 있고 우리가 오전에 오후에 늘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스튜디오에 나와서 브리핑 해주니까 좋다 이런 견해도 있으셨고 모리군 누구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모리 아니었나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강윤의 오늘을 듣다가 조합원이 된 모리군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조합원 한 분 들리는데 기여를 한 것 같군요. 새날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전 새날이 뭔지 요번에 알았습니다. 뭐 새날이 밝아온다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새가 날아든다 그거더군요. 새날도 잘 즐겨 듣는 애청자다. 그런데 확실히 송명훈 작가가 이강윤 오늘 프로에서 하는 브리핑은 좀 어렵게 들린다.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새날에서는 시간에 제약 없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짧은 시간에 소환하는 브리핑이다 보니까 형식에 맞지 않은 주제도 있고 속보성인데 사실관계와 주장이 뒤엉켜서 다소 의문만 남는 경우도 더러 있는 듯하다. 주요 뉴스와 밝혀진 사실 전달에 집중해서 쉽게 브리핑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남겨봅니다. 그랬던 또 낭만고양이라는 분께서도 형식이 달라서 뭐 좋은 일이길 바란다. 네, 저는 뭐 퓨전이나 잡탕밥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뉴스 브리핑다워야, 논평은 논평다워야, 그래야 자기 정체성이 살고 총합적으로 그게 뭉쳐져서 이강윤의 오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송명훈 작가가 갖고 있는 특유의 장점은 최대한 이끌어내고 뉴스 브리핑이 요구하는 간명성과 무엇보다도 확실한 팩트의 확인, 팩트의 전달이 우선이고 그 다음 자신의 코멘트, 분석은 최소화하면서도 공감받을 수 있는 쪽으로 덧붙이는 것, 그것이 생명체이자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브리핑을 하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끌어내고 견지시키는 것은 앵커인 저의 몫이자 능력이기도 할 겁니다.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하도록 애를 쓰겠고 그러기 위해서 브리퍼와 저뿐만 아니라 PD진과도 활발한 소통이 또 한 번 필요하다. 그것을 확실하게 절감한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브리퍼 교체 관련해서 잠시 소란스러웠었는데 조금 더 이해와 인내심을 가져주시고 일단락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무를 어디서 옮겨오면 처음에 흙이 바뀌니까 처음엔 조금 몸살을 하겠죠. 다만 송명훈 작가가 뉴스 브리핑이 요구하는 거에 빨리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그널 나가는 과정에서도 뉴스 브리핑에 대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본인이 낱낱이 좀 필요하면 답을 달겠다. 뭐 그래도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충분히 소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기다려 주시죠. 네. 이건 뭔가요? 엽기 호러 신간. 새로 나온 책. 엽기는 대통령의 시간, 이명박 회고록이고 호러는 대통령의 7시간 해서 표지 인물이 바뀌었네요. 박근혜 현 대통령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날에 7시간 이런 얘기들. 패러디 능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열정과 긍정님,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후보 하루씩 출연해서 검증시켜봤으면 추진 당연히 했죠. 그런데 아쉽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TV 매체 파워 또는 뭐 이강윤의 오늘 프로그램의 파워의 한계일 수도 있고 한데 또 시간상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은 사전 녹음을 해도 되고 하니까 충분한데 섭외 과정에서 좀 충분히 섭외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도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아무튼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오늘이 5일이니까 이제 뭐 내일까지가 주말 정규 방송하는 날이고 일요일이 전당대회 열리는 날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세 사람, 세 후보 출연해서 검증하는 토론성 인터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무망하다는 말씀 유감스럽게 전합니다.
이거 자화자찬 같은데 이명박 회고록 써놓고 자화자찬이라고 되게 욕먹던데 이 댓글 읽어도 됩니까? 열정과 긍정님께서 채널 A, TV조선, MBN 앵커들의 하나마나한 질문에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에 비해서 국민TV 이강윤 앵커는 전문성과 핵심 내용을 찌르는 질문을 툭툭 던지는, 준비 없이 출연하면 굉장히 출연진들을 고생시킬 타입이다. 청취자에겐 복이다. TV 프로그램에서 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급하니까 저 찾더라고요. 8일날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하는 날이죠. 뉴스 Y에서 전당대회 끝나고 밤 9시 반인가? 거기 나와서 정리하고 전망하는 그런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달라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튼 야당에 큰 전당대회나 해야 연락이 옵니다. 예, 자화자찬성인데 잘 하라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너무 흉보지 말아주십시오. 새누리당 어법은 이게 문제다 그러면서 블루벨벳님께서 증세 없는 복지가 문제야. 그랬더니 그럼 증세하자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복지하지 말아야지. 예, 이거 지금 복지체계 자체를 재검토한다면서 한국적 복지에 맞는다 이런 얘기 슬슬 나오던데 지금 과잉복지 되고 있다. 줄일 거 줄여야 되겠다. 왜 이건희 아들한테도 무상으로 하니? 그 다음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기초노인연금 20만 원씩 받더라. 그건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소득 여부를 그냥 그 사람의 신고에만 의존해요. 하다못해 계좌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에 살고 어디선가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수입 없어요 라고 신고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전혀 20만 원을 받아서 삶에 윤택해지거나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도 일률적으로 20만 원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건 당연히 고쳐야 되죠. 그것은 무상복지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 운영의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핑계 대가지고 줄이자 어떻게 또 이런 소리가 나와서 막 얼크러질 것 같아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많네요. 하나만 더 보고 역시 지금 복지에 대해서 두 당이 지금 자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많은 견해들을 주고 계십니다. 평소에 이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었던 정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그것은 꼼꼼히들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분 거는 굉장히 제작진의 제작 태도에 관해서 새겨들어야 할 것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는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사이코판트? 시코판트 SYKOPHANT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첫 회부터 청취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개편 후에 느껴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몇 자 남깁니다. 라고 정중하게 시작하셔서 굉장히 긴 글을 주셨습니다. 문장도 아주 정갈했고 단정했고 핵심만 꼭꼭 담고 계시는 굉장한 문필력의 소유자라고 보였습니다. 문제는 개편 후에 조금 좀 퀄리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현재 국민 라디오 프로그램들 중에서 시사 관련해서는 이강윤의 오늘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잡음이 나오는 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안타깝다. 조합 게시판에 고견들 주시는 것은 아마 여기 상근 직원들, 방송 제작진들이 금지 오겹 잘 챙겨서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근자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팟빵 게시판에는 조합원분들도 쓰시고 일반 청취자분들도 쓰시고 하는 아주 열린 공간인데 이 사이코판트님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신 것을 PD들 여기 제작진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지 어떨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은 몸에는 쓰지만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고 귀한 말은 귀에는 좀 거슬릴지 모르지만 행동하고 생각하는 데는 좋다. 이런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놓치지 않고 읽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뒤에
답글들도 많은데요. 혹시 이분 지금 조합원이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뭐 제작진이나 다른 또 조합원들이 읽기를 원하신다면 그쪽에도 한번 올려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그걸 부탁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모두들 읽고 좋은 프로그램, 퀄리티 향상, 그리고 국민TV가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언론기관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이 대단히 소금 같은 그리고 빛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이 댓글을 언급했습니다. 뉴스 행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것은 관가 골프 해금이라고 최경환 부총리와 경제단체장이 함께 쳐줘야 실감이 날 것 같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앞부분 먼저 한번 들으시죠. 그제 청와대에서 골프 해금령이 나오자 골프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공직사회에서 골프가 지나치게 금기시돼 왔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마음대로 골프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확신을 하지 못해서다. 부처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지금도 중하위직 공무원이 휴일에 자비로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드러내놓고 골프를 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선 정말 골프를 마음대로 쳐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고위직이 될수록 골프를 좋아하면 몰래 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최경환 부총리 정도가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고위 공무원들도 마음 놓고 골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네. 이게 참 한국에서 골프 얘기하는 것, 특히 공직자들의 골프,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대목에서도 나오지만 중하위직들이 자기 돈 내고 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고위직들이 눈치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직자 기강 단속방 이런 데 괜히 걸려가지고 청와대 눈 밖에 나거나 장관이나 감사관실 눈에 들어서 뭐 승진하는 데 문제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접대 골프가 아니고 골프 치는 동안 뭐 속닥속닥 해서 뭐 특별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뭐 좀 뭐 몇십만 원 일망정 뭐 좀 이런 거 없이 정말로 깨끗하게 운동만 한다면 뭘 걱정합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어제인가 그제 그랬죠. 그저께네요. 나는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프 치지 말라 뭐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된 건 그렇습니다. 2013년 7월 그러니까 취임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과 환담하다가 골프 얘기가 나오니까 바쁘셔서 골프 칠 시간이 있겠어요?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골프 치면 안 되겠구나. 아주 위에서 밑으로 착착착착 전해서 안 쳤어요. 그러다가 지금 1년 6달쯤 지났잖아요. 이 한겨울에 무슨 골프를 치겠다는 거지 좀 답답은 합니다만. 그랬더니 이제 3일 전에 그저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럼 뭐야 쳐도 돼? 김 장관 뭐 칠 거야 말 거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많은 아무튼 이제 이게 보도가 되니까 골프 좋아하는 실장 국장들은 처음 알아. 이거 내가 제일 첫바다로 가서 치다가 또 찍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단체 5호 단체장하고 함께 가서 골프 한번 치고 그거 사진에 나면 이제 윗대가리가 치니까 나도 가서 치도 좋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게 할 말입니까? 지금 나라 행편도 잘 돌아가고 경제정책도 좋고 경기도 좋고 살림살이도 좋고 국민들이 그냥 희망에 들뜨고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꼴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개편도 그렇고 연말정산 세금에 뭐에 인사 문제에 아주 그냥 첩첩산중이고 지지율은 최악인데 그래 지금 골프 얘기할 때입니까? 대개 공무원들 묘시고 가서 하는 골프 접대 골프입니다. 여러 가지 게임 방식 동원해서 돈 잃어주기도 합니다. 골프 끝나고 나면 고급 식당에 가서 밥 대접하고 술자리로도 이어집니다. 폭탄주 당연히 마시겠지요? 기사 딸린 차에다가 뒷자리에 다 기대가고 집집마다 다 모셔주는 거 기본입니다. 왜들 그러겠습니까? 골프 인맥 쌓고
골프 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겨두자 이런 겁니다. 일부 부처, 일테면 국토교통부 같은데 거기는 지금 골프 때문에 하도 말이 많은 데라 건설업자들 로비 세겠죠?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골프 금지령을 내리고는 있다는데 그 직전까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오죽하면 골프 간사도 있었습니다. 하도 골프 치자고 한 거 많고 안에서 또 접대받으면서 치고 싶은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준 매치메이킹 하는 거죠. 영어 써서 죄송해요. 그거 주무하라고 교통정리하는 골프 간사가 있기도 했어요. 그건 제가 거기 출입기자에 봐서 잘 알아요. 골프 치면 뭡니까? 최소한 한 7시간 정도 함께 걸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밥 먹고 술 먹으면서 뭐 정책 관련 얘기도 하나 주워 들을 수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이권으로 직결될 수도 있겠죠. 꼭 이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 사귀기 제일 좋은 게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아니고 사교이자 접대 맞습니다. 심지어 이렇습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골프 성수기 때 주말에 갑자기 누구 높은 사람 몇이고 골프 치러 가야겠다. 근데 부킹 안 해놨다. 그럼 부킹 삽니다. 부킹권 최대 100만 원 정도 웃돈 오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수도권에 골프장들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형편은 좀 나아졌겠지만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이러면서까지 골프 쳐야 합니까? 10중 8구는 접대 골프에다가 공무원들 골프 가방 보십시오. 다 자기 아들 이름 아니면 친구 이름 아니면 김개똥 아니면 뭐 외국 이름 적어놓고 본명 하나도 안 붙여둡니다. 골프백 이름표에다가. 떳떳하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발언도 그런 점에서는 저는 철딱선이 없었다고 봅니다. 굳이 뭐 골프 치라 말아를 대통령이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시국이 이 모양이고 나라 형편 이 정도인데 나 그런 말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뭐 골프 안 치면 도대체 큰일이라도 난답니까? 정 운동할 거면 뭐 등산 가서 해도 되고 푸시업을 해도 되는 거지. 꼭 골프장에 가서 옷 차려입고 사진 한 방 찍고 무슨 뭐 게임 하면서 몇만 원씩 뭐라 그러죠?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났네요. 무슨 머니. 아무튼 저 게임 머니 이런 것들 해야만이 무슨 대접받는 겁니까? 박희태 씨 보십시오. 이상한 짓이나 하고 말이죠. 가서. 할 일들 하고 골프 얘기하든지 하십시다. 이런 얘기까지 뉴스 행간으로 꼬집어야 합니까?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그 회고록에서는 자원외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퇴임이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평가하는 것 이르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물론 자원외교는 이제 장기적인 과정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뭐 한편 맞습니다. 예. 하지만 뭐 그것도 지금 볼 때 장기적으로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예, 장기적으로도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지 않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애초에 그 장사 자체가 제가 바보 장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컨셉을 잘못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외교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물건을 사러 간다. 자원을 사러 간다. 이거 공표하고 갑니다. 그것도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예. 그리고 내가 꼭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러 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간다. 그러니 실적을 꼭 내야 된다. 이러고 사러 가니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 그게 뭐 제대로 된 장사가 되겠습니까? 바보 장사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뭐 늘 무슨 좋은 평가가 나오겠냐 이런 거죠. 애초부터 접근 자체가 잘못됐단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시적 위주로 갖고 뭘 잘 모르고 간 겁니다. 자원외교라는 것은 뭐 내세울 게 아니죠. 예. 이게 추진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내세우고 갑니까? 중국도 결국 그래서 지금 엄청난 손해를 겪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자원외교를 선진국은 안 할 겁니다. 예.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뾰족하게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벌의 비정함에 주목해서 쓴 장편소설 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화제입니다. 작고 한 어느 대기업 명예회장을 정조준한 돈 황제의 후속 편격입니다. 여기에는 그 기업에 몸담았던 한 전직 대통령, 누군지 아시겠죠? 최근에 회고록 냈다가 또 망신살도 당하고 논란인데. 그 소설을 쓴 백시종 작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백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돈 황제가 아주 공전의 히트였죠.
글쎄요. 우리 호칭은 그냥 백 작가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물론 소설가협회 이사장님이시긴 한데 제가 소설가협회의 행정을 묻자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네. 백 작가님께서는 현대그룹에 얼마쯤 일하셨죠? 제가 횟수로 10년 있었습니다. 주로 뭐 홍보 이쪽 하셨나요? 아니면? 예.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들어가서 1990년대에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요즘 기업 조직이 좀 달라서 종합기획실이라는 게 있어서 그 그룹을 총괄하는 홍보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홍보실에서 10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현대그룹 한참 잘 나갈 때. 그렇죠. 그때는 세계 1위를 했었죠. 예. 그 그룹 종합 홍보실이면 매일 기자들하고 술 자시느라고 몸 많이 축가셨어요. 저는 뭐 그런 역할을 직접 담당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 제가 기자하면서 그런 시대였습니다. 현대그룹을 출입을 못 해봐서 백 선생님을 볼 수가 없었군요. 그러셨군요. 당시 현대 근무하실 때 있었던 일들이 이번 장편 소설 팽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팽 그 내용을 조금 간략히 짧게 한번 우리 소개 좀.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소설이거든요. 이게 쓴 이 내용이. 내용이고 다만 그 소설의 그 주제가 제가 체험했던 내용을 체험했던 1990년대의 그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거를 제가 몸담았던 것을 기록한 창작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설이요? 체험은 근거가 됐을 때 참극 소설이요? 참극 소설이라고 발음하셨나요, 방금? 그러니까 창작 소설이라는 창작. 네네. 창작한. 그게 뭡니까, 뭐, 실화 소설이라기보다도 어디까지나, 다만 제가 그때 체험했던, 체험을 근거로 한, 창작 소설이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꼭 믿지 마시라.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라기보다도 그 상징이라든지. 그 체험했던 내용이니까. 뭐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긴 뭐 할 거고 모티브를 얻으셨으니까. 모티브는 실제에서 얻으셨을 테니까. 그렇죠. 이명박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의와 성실로 현대에서 봉사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대중들은 대체로 동조하는 것 같기도 한데. 현대 근무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유능했습니까? 꼼수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충성만 했습니까? 아니면 잔머리도 좀 굴렸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요. 작가의 눈으로 또 이게 그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 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실수 없이 그렇게 로봇처럼 그냥 정직하게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대한 대그룹을 그 당시에 현대건설이면 현대그룹의 총괄은 머리 역할을 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그렇죠. 그에게 이제 현대건설의 대표 이사였고 그룹 전체를 관장했기 때문에 그 막대한 일을 하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주 정직하고 아주 잘 그냥 있는 고지고대로 가는 부분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잘 나가고 한 그룹을 정말로 열심히 일은 하시긴 했죠. 그 말씀이 재밌네요. 일은 열심히 하기는 했다. 그럼요. 뭔가 중의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럼 뭐는 어땠습니까? 일은 열심히 한 건 맞고? 이제 조직력이라든지 인간 그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또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때. 완벽한 100을 다 할 수는 완벽한 사람이 테니까. 없죠.
네, 맞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충복 또는 뭐 오른팔이었다가 정주영 회장의 대선 출마 이후 이명박 MB는 등을 돌렸죠. 네네. MB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때 이제 제 주변에 있었던 분들 그 증언을 들으면, 예, 제가 이 작품을 쓰면서 그분들하고 가까이 많은 사람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점에 저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그 당시에 정말 그 대망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유리한 대로, 만약에 회장께서 대통령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 남았을 테지만, 여론조사를 늘 해보면, 늘 3위였기 때문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무리 당신이 현대에서는 대단한 신화를 이뤘지만, 대선에서는 힘들 거다. 힘들 거다.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남아서 뭐 선거대책위원장을 한다든지 해서는 자기 당내가, 막힌다. 그런 판단해. 그랬을 때 현대 가족들, 많은 사람들은 참 서운했었죠. 아주 그렇게, 회장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키웠는데, 그때 한번 좀 역할 해주지 않고, 그렇게 나가실 수 있는가. 도의적으로는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했었고, 저희도 현대 가족으로서, 그런 서운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명박, 그러니까 MB는, 정주영 회장을 밀고, 선대본부장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한번 해볼 거니까, 안 될 곳, 이쪽에는 줄을 안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예 딱 발을 뺀 건가요? 그렇게 봐올 수 있죠. 그때부터 좀 뭔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하시죠. 그분이 꿈이 대단하신 분이었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냥 현대 회장으로서 끝날 분은 아니라고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좀 가까이서 자주 접촉하거나 지켜보셨더랬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결제도 맡으러 다녔고. 작가는 또 인간과 세상을 꿰뚫어보는 해안의 소유자시니까. 그렇긴 하지. MB가 대통령 깜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때는 그분이 그렇게 회사를 내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봐서는 참 어느 면에서는 참 열정적인 분이다. 그렇긴 하지만 또 그분의 대화를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애리한 면은 있지만, 품는 모든 거를 이렇게 끌어안는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분이 대통령이라는 건 이렇게 정말 큰 나라를 품어야 될 분인데, 그런 느낌은 솔직히 받기는 힘들었었죠.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으로서의, 인물로서는 그렇게 적절한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MB 회고록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대충 봤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요번에 팽 쓰신 거하고 무슨 선후 관계나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제가 대통령 자서전이 언제 나올지도 몰랐고, 전혀 관계없이 저는 제 처음 기록을 남겨야 될 시점이라서 담았었는데 그게 우연히 이제 시간적으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날짜가 똑같은 날짜에 책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아주 남들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공교로운 일치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볼 개연성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을 어떻게 평을 해서 나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도 없었고, 또 그분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도 없었고, 우연히 저는 제 기록을 했을 뿐인데 그게 우연히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 아시죠? 네네네. 트위터 혹시 우리 백 작가께서 트위터 하십니까? 저 안 합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이런 트위터를 하나 날렸네요.
예, MB 회고록을 공짜 파일로 읽은 송구함 때문에 네네. MB의 비용과 백시종 장편 소설 팽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예.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피의자 진술서를 먼저 읽고 공소장을 보는 느낌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분은 또 그렇게 보셨으면 또 당연히 그렇게 보셨겠죠. 공소장이라면 검사가 이거 잘못 있다라고 벌 주자 하고 쓰는 게 공소장인데 이 팽에는 MB 문제점 낱낱이 들춰내셨나요? 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가 필요했고 그 인물이 필요했을 뿐이지. 그분의 뭔가 이중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접근하지도 않았고. 뭐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부족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질문을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이게. 아닙니다. 죄송이란 말씀은 어울리지 않고요. 제가 자꾸 뭘 이렇게 치고 들어가기가 자꾸 좀 송구해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지적해 오셨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대선 때 그냥 한번 내걸었다가 없어진 간판에 불과해 버렸는데. 뭐 땅콩 회항 등 여러 가지 재벌들의 못된 행투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다 또는 고쳐야 하겠다. 딱 한 2가지 정도로 압축해 보실 수 있을지요? 우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은 우리 종업원이라든지 또 우리 서민들을 인격체가 아니고 그냥 소모품으로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30년 전에 겪었던 그 재벌 사회 지금도 그건 전혀 안 고쳐지고 그대로 이게 남아서 그런 행태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서로 믿고 인격체로 대접을 해줘야 이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의 작은 소모품으로 사람을 제대로 평가를 안 한다면 또 그렇게 안 한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평행선처럼 재벌은 재벌대로 우리 어려운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잘 새겨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재벌들일 텐데요. 말씀 고맙고요. 청취자분의 마지막 질문 하나 5초. MB가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그분이 먹는 거는 잘 먹었어요. 뭐든지. 그랬나 보군요. 오케이 마리님께서 개고기 많이 섭취하는 거는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허허허 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팽 많이들 읽히고 재벌들 행투 고치는데 일정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작가 백시종 선생과 팽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MB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죠.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딱 11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압축해 봅시다.
세금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 한 이틀은 비슷한 목소리 내는 것 같더니 유승민 이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두 사람 다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네. 아주 뭐 도드라지게 지금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이 점점 틈이 조금씩 보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그 복지 수준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이 세금 문제는 이제 증세와 연관이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증세 없는 복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다 틀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의기투합을 한 상태고 예. 그래서 이제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이런 데는 이제 공감대가 분명하게 형성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당청 간의 좀 이견,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정작 그렇다면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를 수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는 부분을 조금씩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좀 들여다보면 이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시각 차이가 뭐 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원론적인 수준에서 뭐 아주 공식적인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두 가지 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복지 수준과 관련한 문제. 지금 김무성 원내대표는 원래 이 무상복지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은 틀렸다라고 뭐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선별적인 복지 이걸 주장하면서 이 소득 하위 70%에 국한해서 이 복지 혜택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현실적으로 보면 이 100%한테 나눠주던 복지 예산을 70%한테 집중하면서 그러면 1인당 예산을 올릴 거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말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건희 회장 손자한테도 꼭 뭐 무상급식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이게 사실상 현행 복지 수준 혹은 복지 제도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 그렇죠. 이게 열려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워딩을 그대로 빌자면 증세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복지를 축소하는 건 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사회 정책 혹은 사회 제도적인 시스템에서 보면 이 불가역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굉장히 좀 강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양반이 아마 그 경제학자이고 또 본인이 뭐 예전부터 중부담 중복지 체제로 우리는 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 정책 구상을 좀 다듬어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가능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번 도달한 복지 수준에서 후퇴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한번 누려본 복지 거기는 후퇴하기가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저복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복지 제도의 후퇴나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축은 이제 증세 문제인데 이 증세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이 증세 문제하고 연관된 문제인데요. 김무성 대표는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증세가 어렵다. 증세는 참 힘든 일이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대신 얘기하는 게 바로 복지 구조조정,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좀 줄이자 이 얘기입니까? 사실상 보면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별적 복지 얘기했던 것도 그 맥락이고요. 이 대목에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하고 상당히 차이가 딱 느껴지네요. 그렇죠.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 여당 원내대표라는 부담감 때문에 정치적인 이 파급력 때문에 지금은 뭐 공개적으로 뭐 아주 분명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증세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는 언급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김무성 대표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복지 구조조정, 세출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자기모순적인 건데,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면서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얘기한 게 바로 지하경제 활성화인지 양성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하경제 양성화를 얘기했고 예. 그리고 이 세출 구조조정을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세출을 줄여서 이게 간접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를 얻으면 그 남는 그 재원으로 복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가 틀렸다. 이건 국민 속이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수단으로는 세출 구조조정,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활용하겠다는 건 이건 굉장한 자기 모순이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전에 이제 원내대표 되기 전에 예.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복지 지출 이거 줄인다고 해봤자 네. 실제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돈 크지 않다. 얘기를 분명하게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뭐 분석한 것도 있긴 하던데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 세출 구조조정은 그 자체로 당연히 필요한 일인데 이걸 통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에서 이제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 이왕의 세금 증세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부자들한테 더 걷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이유일 텐데 예. 이 두 사람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는 사실은 김무성 대표는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유명한 이 방적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자에다가 뭐 경제학자인데 이 중도 성향의 개혁적인 색채가 굉장히 뚜렷한 경제학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복지 문제나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좀 생각이 같아 보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서 네. 실제 강론 논의에 들어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 관련해서 로즈라는 청취자분께서 이건희 씨의 손자도 무상급식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대신 그 할아버지 이건희 씨가 세금을 그 그렇죠. 이상 세금 제대로 많이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간단하게 이런 건 명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또 원래는 보편적 복지를 쭉 주장해 오더니 이제는 선택적 복지도 일부 얘기할 수 있다. 이거 뭔 소리입니까? 당론이 바뀌었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우현근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예. 실제 이제 우현근 원내대표의 조금 안 들려요. 아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 됐어요. 예. 그 우현근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5세 미만, 5세 이하 그 무상 보육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초중고 무상급식 뭐 이런 것들은 헌법상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복지 시스템은 건드려서는 안 되고 예. 다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뭐 지출구조 조정이나 이런 선별 이런 걸 통해서 이 선별적 복지도 수용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지금 원내대표 주변에서는 이게 이제 당헌에 보면 이게 원래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 입장이라는 겁니다. 당헌에 보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재정 상황이나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서 이 지속 가능한 이 복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별적 복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비슷한 대목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하나는 지금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프레임 자체를 부각시키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그 효과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권에서 이 복지 축소를 통한 그 일부 특정 계층 혹은 복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정비하겠다는 차원 예,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좀 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의제를 저쪽에서 먼저 선점하는 것 같군요. 새누리당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복지, 선별복지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 야당이 이 프레임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근본 원인과 관련해서 이 부자감사 혹은 이 법인세 축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논의의 이 방법
구체적으로 이제 야당이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예. 그것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지금 당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권만 뭐 내부적으로 이제 논란이 커지는 게 아니고 야권에서도 이 논란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건데요. 예. 한 가지 좀 재밌는 건 예.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의 이제 전당대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예, 3일. 문재인 의원이 최근에 뭐 지난주죠. 문재인 의원이 중성장을 전제로 해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유승민 대표 뭐 비슷하네. 길게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과 거의 맥이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도 보면 뭐 비슷한 그런 기조를 갖고 있어서 조금 정리 부탁드립니다. 15초밖에 안 남았어요. 예. 네네. 새누리당에서 뭐 한 의원하고 오늘 통화를 했는데 네. 나중에 문재인 당대표가 되면 네. 앞으로 이 논의 과정에서 여야를 넘나드는 굉장히 역동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웃던데요. 네.